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하로스의 장기창이라고 하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관련한 이제 컨설팅과 또 제품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보안, 특히 이제 소스 코드 보안에 대한 컨설팅 업무는 10년 이상 수행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공공이나 아니면 기업 또 금융권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요 원인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모든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요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들을 꼽아보면 첫 번째는 취약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보안 취약점은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가 지연되거나 누락된다고 한다면 공격자들은 쉽게 그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인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부주의 그리고 사회공학적인 공격들에 의한 공격이 빈발해지고 있고요. 또 그 예는 사용자가 취약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이메일에 포함된 악성 링크를 클릭을 해서 공격을 받게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각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크리티컬한 데이터들의 접근을 막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런 정보들이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공격 기술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 이제 보안 컨설팅을 하면서 항상 창과 방패처럼 새로운 취약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컨설팅을 하는 일선에서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보안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럼 공격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면서 방어하는 것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요즘 그 보안 사고들이 일어나는 데에서 많은 부분들이 내부적인 위협들이 존재를 합니다. 내부 인력이나 혹은 이제 협력사 인력들이 그 실수로 혹은 어쩔 때는 이제 고의로 그런 정보를 누설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이 점점 증대하고 또 그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대응들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어떤 취약점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엔티티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에서 테스트했던 2021년 전체 사이트가 50% 정도가 전부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심각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그 버라이전스의 2022년 보고서에 의하면 그 18,000건의 보안 사고 중에서 60%의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이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에는 3,700만 개 이상의 레코드가 도난이 당했는데 웹 어플리케이션의 침해로 인한 것들이 39%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2014년인가 보고서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을 한 공격이 75%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보고서들마다 그 수치들은 좀 차이들이 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을 한 그런 공격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데미지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런 보안 취약점에 대한 공격이 많은 것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 나온 이야기들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의 경험과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많은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공격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웹 어플리케이션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개발을 시작을 하고 할 때도 HTML을 처음 배우면서 개발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기술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쓰이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대개는 이제 프레임워크나 그리고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가장 큰 문제가 개발자들 그 자체도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발을 꽤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기술은 발전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술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한 상태에서 개발을 했을 때에는 납기라든지 여러 기능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사용법만 익히고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취약성들도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들을 이용한 공격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취약점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랬을 때 사용을 하는 웹에서 도입을 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혹은 자체적으로 만든 웹 어플리케이션은 제때제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필드에 나가가지고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기한이 다 될 때까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이제 필드에서 처음에 개발을 했던 개발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소스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곳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안 위험성이 증대하고 보안 취약점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정을 하기에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것이 두려워서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중에서도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웹 어플리케이션은 끊임없이 사용자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입력값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액션들을 취해주고 결과값들을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일 수 있지만, 개발하는 당시에는 선량한 사용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한 입력값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들어오는 입력값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고 인증에 따라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런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해서 그것들을 이용을 한 공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취약한 어플리케이션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은, 첫 번째,
취약점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취약점 평가 분석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 검사를 수행을 하고 또 취약점에 대한 평가를 자동화된 도구 같은 것과 전문가들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랬을 때는 패치와 업데이트를 제때 수행을 해줘야 되고요. 또한 개발을 할 당시에는 시큐어 코딩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한 10년 전, 10년이 조금 더 됐죠. 10년 전부터 저희들은 이제 전자정부의 개발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저희들이 행안 보안 약점이라고 하는 항목들을 도출을 해서 그것들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시큐어 코딩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그것을 지켜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했을 때 좀 더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고 많은 것들을 봐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큐어 코딩에 대해서 법제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지를 못했었어요. 저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업무를 했었지만 굉장히 많이 성과를 냈고 지금 현재 일선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들의 의식고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안 개발 생명주기 SDLC라고 하는 게 흔히 소프트웨어 디벨롭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SDLC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앞에 CQ 하나를 더 붙여서 SSDL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안적인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각 단계에서 보안을 검사를 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리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과 또 권한 관리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고 또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로깅하고 모니터링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필드에서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도 로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깅과 모니터링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요. 또 사용자 교육 및 인식은 앞에 있었던 CQ 코딩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개발자들은 계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능숙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가 신입 개발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코드의 퀄리티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계속 수행을 해줘야 되고요. 또 시큐어 코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는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보완 방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서 취약점 평가를 해주고 시큐어 코딩을 적용을 해주고 SSDLC를 적용을 하고 또 그리고 사용자 교육을 하고 인식 고치를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시큐어 코딩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자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아까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정적 분석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분석을 하는 방법이 동적 분석 도구가 있고요. 웹스캐너 같은 동적 분석 도구가 있고 또한 컨설턴트들이 눈으로 체크를 해주는 아이 체킹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적 분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의 역할은 첫 번째는 코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코드들에 대해서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통해 가지고 얘에 대한 신탁스 트리를 만들고 이제
컴파일을 해놓는 거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드 분석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흐름을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이 된 코드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데이터 흐름 분석기를 통해서 데이터 흐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취약성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오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한다면 그 흐름에 있는 것들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룰에 의해 가지고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에서 사용자들에게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지금 현재 소스 코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어떠한 문제점이고 어떤 것에 위배됐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하나는 이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고서에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는 이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정적 분석 도구가 있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들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개발 방법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요즘 유행을 하는 개발에 대한 프레임워크인데요. 프레임워크가 개발 방법이죠.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전자정부의 개발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 안에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계열의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기능들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붓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하나의 이제 서 프로젝트인데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들을 환경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 놓은 것들이 스프링 붓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요즘에서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은 단위로 잘라서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RESTful API라고 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콜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라 RESTful API, HTTP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HTTP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다시 받아오는 형태로 이렇게 개발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이 변하는 것들이죠. 이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개발하셨던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개발했던 것과 다르게 데이터들이 흘러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폰트가 좀 깨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프레임워크와 정적 분석 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관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기능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키는데 스터디하는 시간만 1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들도 있었습니다. 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제가 그 전에 그 회사 내부에서 사용을 하는 싱글 사인온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을 만들 때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고객의 요구사항이 바뀌면서 그 싱글 사인온에 대한 것을 내부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표준을 이용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보니까 OAuth2라고 하는 것이 표준으로 대두가 됐고 많은 것들이 OAuth2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기 땅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OAuth2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OAuth2를 적용을 하는데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전에는 싱글 사인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개발을 하는데 1년 반의 시간이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프레임워크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니까 한 달 반 만에 그것이 다 끝냈다는 겁니다. 물론 오스트에 대한 그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알고 있지만 세세하게는 몰라요. 세세하게 모르는 부분들에서 모르면서도 사실은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저는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 요즘에 개발을 공부하는 이제 공부를 하고 일선에 나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하는 공부도 대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선에 가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발 경력이 굉장히 긴 사람인데도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하겠냐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을 강화하고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더 디테일하게 가리키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적 분석 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것이 대응을 하는데 적절하냐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하나의 도구입니다. 정적 분석도는 도구이기 때문에 얘가 생각을 하는 것은 소스와 싱크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 소스와 싱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정적 분석 도구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용어인데요.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값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보낸다라고 한다면 입력값이 소스가 됩니다.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고 한다면 파일이 소스값이 되고요. 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커맨드 라인에서 아규먼트를 던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입력값이 되고요. 또 프로퍼티에서 값을 읽어온다고 한다면 그것도 입력값이 됩니다. 그래서 정적 분석 도구에서 이야기하는 입력값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왜냐? 공격을 하는 사람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값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부에서 막 사용을 해요. 여기에서 뭐 DB에 쿼리를 던지기 위해서 쿼리에다 사용을 한다든지 파일에 접근을 하기 위한 파일에 어떤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값들로 사용을 하고 이것을 마지막에 싱크에다가 씁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호출하는 SQL에다 쓰면 SQL 인젝션의 취약점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사용자에게 보내는 HTML에다가 사용자 입력값을 쓴다고 하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파일에다가 쓴다고 한다면 리소스 리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에 이런 전체적인 크리티컬한 취약점들이 연관이 있는 게 소스와 싱크입니다. 정적 분석 도구는 물론 뭐 분석기가 여러 분석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석기가 이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고 예전에 정적 분석 도구는 이걸 잘 알았어요. 왜냐고 한다면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면 몇 가지들 파일, 프로퍼티, 사용자 입력값 이런 것들을 다 접근하는 것들에 대한 펑션들을 가져올 수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고 한다면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적 분석 도구가 인지하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아닌 곳에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적 분석 도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것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룰을 갖다가 만들어 놔야 돼요.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고 한다면 오픈소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버전업이 되고 있고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눈을 뜨고 나면은 모양이 바뀌어 있고 버전업이 되어 있고 버전이 업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던 개념이 없어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정적 분석 도구는 더 빠르게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수행해 나가야 돼요. 이것은 자동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컨설턴트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해나가는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적 분석 도구가 자동화된 도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자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컨설팅을 계속 해 나가고 또 그 이제 소스 코드 보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나갔었는데 가장 문제점이 우리가 이런 변화하는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적 분석 도구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가지고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엔진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였냐고 한다면 이런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에 대응을 해가지고 오픈 소스들에 대응을 해주는 그런 연구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진단에 대한 결과들로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는 이제 포티파이라고 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리딩을 하는 이제 그런 제품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금융권과 뭐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굉장히 오래됐죠. 저희 이 시장의 초기 때부터 이것을 사용을 하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포티파이라고 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공에는 쓰이지를 못했어요. 쓰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인증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을 받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에는 도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작년 12월에 저희가 포티파이를 포티파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티파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제품은 포티파이 엔진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랩핑되는 모든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어요. 웹 기반으로 만들어서 포티파이 엔진을 사용을 하고 포티파이에 대한 모든 룰들을 사용을 하면서 잡아내고 또 고객의 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제품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국내 제품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인증을 받아서 CC 인증에 준하는 그런 이제 인증을 받아 저희들이 공공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대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품을 공공 시장에 그 보안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